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4% 상승한 26,7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3% 상승한 1,8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 XRP는 3.33%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2%,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9%,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를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69%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5% 하락한 1,32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다가오는 6월 1일 이제 미국의 디폴트를 두고 이 금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볼 것이라고 CNBC 방송에 이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경고하였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는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교착 상태가 발생했던 지난 13년 전인 12년 전인 2011년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정치인들이 당신들의 돈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2011년에 결국 양당이 합의에 이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면서도 당시의 교착 상태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이번에도 이제 정치권에서 시장 혼란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당시에도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 다가올 잠재적 시장 혼란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도를 권하고 싶지만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라고 설명하게 되었죠. 이 크레이머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일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라. 그리고 만일 2011년 사례를 고려한다면 지금으로부터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12%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이제 간밤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섰는데 양측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고 있죠. 메카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 또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웬일로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웬수라도 진 듯이 부정적인 언급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참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IMF, CAR 이제 가상자산 정책, 경제 성장의 낙관론, 비트코인 채택 긍정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AR의 가상자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국가 경제의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MF는 CAR의 실질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이 2.2% 반등할 것이라 예측하는 등
경제 성장세를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IMF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경제를 성장세로 전망하는 데는 당국의 선도적인 가상자산 수용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IMF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낙관론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월에도 IMF는 가상자산이 공식 법정 통화 등 법적 지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죠. 이 가상자산의 이점이 불명확할 뿐더러 시장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강경한 제재가 불가피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당국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로 풀이됩니다. 이번 평가는 비트코인 채택 1년 만에 나온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AR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두 번째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의 빈곤국으로 손꼽히는데, 비트코인 채택 후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해 금융 인프라를 재구성하며 경제를 되살리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디지털 통합을 위한 토대를 재빠르게 마련하여 이제 시장 내 혼란도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IMF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올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유동성 위험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얼마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서도 크립토 관련 긍정적인 언급들이 나오며 이 세계 지도층들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IMF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시간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애틀란타 연준에서 리플 XRP에 대한 언급을 실제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애틀란타 연은 XRP 효율적인 국제 결제 매개체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제 결제의 효율적인 매개체로 리플 XRP를 지목했다라고 합니다. 이 애틀란타 연은은 26일 발간한 웹 3.0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진행 중인 이 BIS가 진행 중인 CBDC 프로젝트를 언급,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망이 국제 송금의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애틀란타 연은은 최근 BIS가 진행한 도매용 CBDC 실험 마리아나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BIS가 효율적인 각국 중앙은행 간 CBDC 거래 방법 연구에 나섰음을 밝혔는데, 이 마리아나 프로젝트를 언급한 페이지에서 애틀란타 연은은 구체적으로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을 언급하는 한편, 리플 블록체인의 기축통화 XRP가 국제결제에서 가진 이점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애틀란타 연은은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은 가치 전달에 매우 저렴한 기술로 갖추고 있으며, 리플 기축통화 XRP는 국제결제 매개체 또는 도매 결제 처리용 코인으로 분류되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애틀란타 연은의 보고서는 웹 3.0의 소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사용을 강조한 보고서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고, 구체적으로 XRP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분석은 SEC와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 XRP가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지만 연은은 정확히 XRP의 용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XRP의 증권성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EC도 사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XRP 전체를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판매된 XRP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XRP가 완전히 증권으로 정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SEC와 리플의 가장 큰 소송 쟁점은 힘먼 연설에 있습니다. 이 힘먼 연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의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SEC는 또다시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먼 연설이 해당 인물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해서 존 디템 변호사는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을 들며 개인의 의견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또다시 몇 주 내 소송이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SEC가 힘먼 연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이 잘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상대의 패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리플 입장에서도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는 사실 협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합당한 수준의 벌금을 내고 리플이 SEC로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을 암묵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SEC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리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은 소송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에 따르면 최근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비공개 인수한 것은 리플의 국제 입지와 결제외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유럽의 비트스탬프를 선택한 것일까요? 2017년부터 이미 협력을 해왔었고 이번에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럽이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규제의 명확성을 선보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인 미카가 통과되면서 유럽은 명확한 규제가 있는 최초의 대륙이 되었죠. 이렇게 된 이상 규제 안에만 있다면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를 펼치기에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트스탬프를 유럽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트스탬프 또한 리플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거래소이고, 이 리플이 비트스탬프를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이 가능해진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최근 리플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리플이 암호화폐 수탁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죠.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알트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2023년 들어 희망을 잃고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물론 이런 와중에도 BRC20 토큰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규 밈 코인들이 찍혀나오고 있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밈 코인만 발행이 되고 투기 쪽으로만 기운다면 암호화폐는 분명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기 인터넷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마치 미래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투자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분명 그런 거품들이 존재했지만 그 덕분에 오늘날의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이 모든 흥하는 비즈니스의 초창기에는 허무맹랑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상당수의 사기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버품 속에서 실제 쓸만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세상을 바꾸게 되죠. 지금 코인은 초창기 인터넷과 같습니다. 20년 후에는 지금을 기억하며 그때가 골드러시의 기회였다라고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지막까지 투자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채 한도 상승이 되긴 됩니다. 부채 한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현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왜 호재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심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는 언젠가 무너질 모래 언덕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본을 통한 경제는 노동으로 달성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돈풀기로 극복한 벤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돈 푼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반문이었죠. 하지만 벤 버냉키를 통해 미국은 노동이 아닌 이 자본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를 지나치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오면 해석을 못하게 되고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미국과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돈을 과도하게 풀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은행과 기업에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가 미국 역사의 종말입니다.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내는 마술 윤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의 경기가 파탄나야 하지만 미국은 원유 구입과 전 세계 무역을 달러로 하도록 세계 질서를 재편하면서 끊임없는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경제가 상승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까 또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세계는 달러 없이는 경제를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 앞다퉈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데 달러를 완전히 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중국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봉상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하락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되더라도 가격 반영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의미 있는 이유는 2023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마침내 월봉 기준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2019년 사례를 볼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완만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후에도 대박 상승이 있기는 어렵죠. 당분간 하락하다가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쯤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결국 멘탈 싸움이 되겠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자산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상승한다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믿음이 큽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고 모두 다 버는 것은 아니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창 오를 때 옷자락 잡고 끌려가면 잃기 쉽습니다. 4년을 공들여도 이때 잘못하면 수익이고 뭐고 그냥 또 물려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거면 그냥 레버리지로 가서 맨날 매매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숏을 때리는 게 낫죠. 그럴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가격이 완만한 하락을 보일 때 매수하고 신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잡아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 가운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